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루프리즘 코리아 지사장 이준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업이 성공적인 자동화 여정을 열어나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국립국어원 새말 모임에서 RPA의 우리말 용어를 업무 처리 자동화로 정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정말 RPA, 즉 업무 처리 자동화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업이 업무 처리 자동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기업이 RPA를 도입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 기업의 모습에 도달하게 될지 성공적인 자동화 여정을 간략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RPA, 업무 처리 자동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PA는 소프트웨어 로봇 직원을 말합니다. 인간의 행동을 유사하게 따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GUI를 직접 이해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로봇 직원은 모든 시스템이나 응용 프로그램을 인간처럼 다룰 수 있으며 인간이 수행하던 여러 업무를 실수 없이 높은 생산성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규율을 잘 지키고 여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로봇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내내 일해도 지치지 않고 높은 처리 속도를 가지며 외주 인력을 사용하는 것부터 훨씬 낮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단기 업무를 빠르게 재배당해도 이제 교육이나 이런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높은 데이터 입력 정확성을 가지고 있고 개선된 컴플라이언스, 부인 방지, 중앙 통제, 보안, 거버넌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 정립이나 판단, 해석, 변화 관리, 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소프트웨어 로봇은 표준화된 절차 및 절차의 자동화, 일관되고 반복적인 판단을 하는데 집중하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국내에는 RPA를 도입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은 왜, 어떻게 RPA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PA 도입 이전에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하나 이상 겪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단순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업무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또 주문이 몰려드는 등 업무 부하에 갑작스러운 변동성이 생기면 야근으로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외주 인력으로 커버하기에는 새로운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고 또 책임감도 떨어져서 투자 효율이 매우 낮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반복 업무에서 성취감을 얻기 어려워서 이직이 잦고 이직 시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또 교육해야 하는 그런 비용이 발생합니다. RPA는 기업의 이러한 어려움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주었고 빠른 ROI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단계의 RPA 도입은 매우 초기 단계로서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그쳤고요. 태스크 단위의 자동화, 또 RPA 룸에 자동화 전용 PC를 구축해서 했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RPA 룸에 자동화 전용 PC를 따로 만들어 놓고 전사의 자동화 수요를 공모해서 적합도를 판단한 후에 자동화 전용 PC의 가동률을 100%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도 인건비 절약 및 작업 처리 정확도, 또 속도 개선으로 높은 투자 만족도 및 빠른 투자비 회수를 거두었지만 자동화 PC로 업무를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고 태스크 단위의 자동화로 가치를 계속 늘리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는 상태입니다. RPA 룸에 있는 PC로 옮길 수 있는 태스크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RPA를 도입한 기업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업무 처리 자동화 도입 심화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비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웹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데이터를 조회해야 하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비서한테 관련 데이터들을 모두 모아서 엑셀로 정리해서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더 나아가서 특정 데이터셋을 보고 의사결정을 할 때 매번 나의 결정을 머신러닝이 옆에서 학습하고 일단 학습이 되고 나면 내 대신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예외적인 상황이나 데이터가 주는 숨겨진 인사이트를 찾는 데 집중하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사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회사의 역량이 쑥쑥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처리 자동화 도입 심화 단계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로, 이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자동화가 RPA 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사 직원의 PC에서 그 직원의 업무의 일부를 자동화함으로써 전사적인 자동화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 툴 등을 이용해서 전사 자동화 프로세스를 발굴하고 또 최적화하고 표준화하며 주요 구간에는 AI나 머신러닝을 적용함으로써 지능형 자동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사 업무 성과를 제고할 수 있고요. 또 그 전사 직원들은 자동화를 통해서 얻은 시간 동안 신규 서비스를 만들거나 상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고객 서비스는 품질이 높아지고 고객의 만족도도 제고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직원들은 단순 반복 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직원 업무 만족도가 제고되고 이직률이 감소됨으로써 신규 직원 채용이나 교육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 처리 자동화 그 초기 단계로부터 심화 단계로 발전했을 때 기업은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블루프리즘은 제가 설명드린 기업의 업무 처리 자동화의 진화 단계를 웨이브 1, 2, 3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웨이브 1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스크 자동화 단계로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늘어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웨이브 1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밸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정점을 지나서 한계를 가지게 되고요. 여기에 웨이브 2, 즉 프로세스 단위의 자동화를 이루고 또 OCP나 NLP, 프로세스 마이닝, 기계학습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능형 자동화로 발전시키고 전사적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을 했을 때 비즈니스 성과가 증대되고 웨이브 2 자동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웨이브 3, 즉 비즈니스 혁신 가속화 단계에서는 디지털 워커가 기업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또 전사의 휴먼 워커가 자동화로 확보한 시간을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이 자동화를 통한 밸류가 점점 더 높아지는 이런 진화 단계를 이룰 때 진정한 미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능형 자동화 플랫폼을 도입했을 경우에 지능형 자동화 플랫폼에 기대할 수 있는 바는 가장 쉽게는 반복적인 일상 업무로부터 휴먼 워커를 해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디지털 워커를 통해서 일관된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가 표준화된다는 점, 그리고 그를 통해 고객 경험 및 만족도가 제고되고 AI나 머신러닝,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기업에 도입했을 때 쉽게 시스템적인 통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휴먼 워커는 그 새롭게 얻어진 시간에 새로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대면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고 업무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쟁 환경에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동화 여정의 최종 종착역은 인간과 소프트웨어 로봇이 조화로운 분업을 통해 높은 경쟁력을 갖춘 미래 기업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 기업의 이상적인 역량 구성은 IT 시스템과 인간과 그 디지털 워커가 조화롭게 분업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또 인간을 단순 반복 작업으로부터 해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더 크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요. 일터 내에 디지털 워커와 AI, 빅데이터 같은 시스템을, 새로운 기술을 쉽게 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 간 통합을 하기 위해서 기존 시스템에 API를 만들고 연동하고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IT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GUI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서 AI나 빅데이터 시스템에 원활하게 통합하는, 유연하게 통합하는 그러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AI, ML을 적용하고 또 전사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자동화 여정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성공적인 자동화 여정을 시작하는 시점에 고려해야 할 점을 마지막으로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선스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PC에 설치 기반으로 라이센스 비용이 발생한다면 아까 전사 확산을 할 때 그 PC에서 자동화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모든 PC에 설치 기반 라이센스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초기 투자비가 너무 크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PC에 그 로봇을 설치하되 동시에 활성화된 로봇의 수 혹은 자동화 업무 부하에 따라서 라이센스 비용이 발생한다면 훨씬 그 자동화를 전사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입니다. 전사 직원이 각자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구동한다면 중앙에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직원은 잘 사용하겠지만 어떤 직원은 잘못 사용하거나 혹은 실수로 자동화 프로세스를 잘못 만들었을 때 그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그걸 다시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 전사 자동화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작게 프로세스 자동화를 시작했을 때는 빠르게 그 투자비가 회수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동화를 섣불리 확산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전체적인 통제를 결국은 실패하고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례가 글로벌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자동화 생애 주기를 관리하고 상세하고 중앙에 저장되는 로그를 이용해서 만약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 예외 처리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야지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화입니다. 그 자동화를 위해서 그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투입이 되는데 그 자동화를 구현하는 직원의 역량이나 의지에 따라서 자동화 활용 효율이나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 그 직원이 역량이나 의지를 투입해서 만든 그 프로세스 자동화 결과물이 제대로 축적되고 자산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로 자동화 여정을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자산화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전사적으로 높은 단계의 자동화 수준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적인 자동화 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분의 발표에서는 성공적인 자동화 여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블루프리즘 코리아의 김병섭 전무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의 주제는 기업이 업무 자동화에서 만나는 두 개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자동화된 업무의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예상하지 못했던 과도한 운영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한 3년에서 5년 정도 RPA 프로젝트를 경험을 하셨던 고객분들께서 말씀하셨던 어려움들입니다.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은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달리 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RPA와 같은 이 비즈니스 플로우를 담는 이 소프트웨어들은 끊임없는 변경과 수정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수시로 바뀌고요. 유관부서의 요청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RPA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좀 구매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개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니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예상치 못했던 운영 단계에서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시고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개발자가 개발해 놓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후임자가 들어와서
이거를 수정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처음에 개발자 A가 개발해 놓은 로직을 완전히 다 이해를 해야 이거를 수정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개발한 개발자가 떠난 다음에 수정 변경하려고 하다 보니 아예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수인계의 문제가 많이 걸리는데요. 개발자에 대한 인수인계도 걸리지만 실제 이 업무를 사용하는 현업 사용자가 바뀌었을 때도 기존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운영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기 시작하고 경영진에서는 이미 예산을 다 줘서 자동화를 끝냈는데 왜 예산을 또 요청하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 이걸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계속된 ROI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확산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던가 또는 기존에 자동화했던 것을 고도화하겠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한국에서도 그 자동화 초기에는 그 어텐디드 봇이나 그 데스크탑 오토메이션 툴들을 많이 도입을 하셨습니다. 이 비용의 이유도 있지만 좀 더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어텐디드 봇이나 이 데스크탑 오토메이션 툴들은 기본적으로 감사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로봇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요. 이 IT 기획이라든가 디지털 혁신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오토메이션 COE 조직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발했던 거 다 버리고 또 이제 어텐디드 봇을 새롭게 구입하신다든지 아니면 RDA 툴들을 버리고 또 새로운 RPA 툴을 도입하셔가지고 개발을 새로 하는 경우도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년 정도 또는 길게는 5년 정도 경험하셨던 분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 개발할 때는 또 플랫폼을 선정할 때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표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예 시작부터 표준화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개발자 A가 만든 자동화 로직을 개발자 B가 들어오면 아예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예 개발하는 시작 단계부터 강제적으로 표준화를 해야만 개발이 완료되는 그러한 플랫폼, 그러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디버깅도 당연히 쉬워야 되고 한번 돈 들여서 어렵게 만든 그 자동화된 프로세스들도 재사용하고 재활용이 쉽게 돼야 되고 당연히 업무 요건이 변경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쉽게 바꾸고 수정도 할 수 있어야 되게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이런 어떤 디버깅, 재활용성, 변경 수정이 많이 어려웠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이 재활용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동화의 투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1, 2, 3, 4단계 하는데 3단계나 4단계 정도 프로젝트 할 때는요. 1단계나 2단계에 만들었던 공통 모듈이나 블루프린트에서는 이거를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오브젝트들을 그대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RPA 프로젝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공통 모듈을 만들려면 개발자분들이 이제 5분이라고 가정을 하면 5분의 개발자분들이 모여서 어떤 내용들은 공통으로 할 거니까 개발 로직을 어떤 식으로 하자. 그 다음에 서버에는 어떻게 올리고 개인 PC의 버전 관리는 어떻게 하자라고 이 부분들을 다 동의하고 관리 체계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공급하는 회사에서는 공통 모듈하고 이걸 라이브러리 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분들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재활용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룰들, 그런 플랫폼들이 그러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느꼈던 부분이 시민개발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 5, 6년 전부터 시민개발자라고 하면은 이제 현업의 업무 전문가가 IT 기능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이 IT 툴들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UI를 잘 개발해주고 쉽게 쓸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제 업무 전문가가 자기 업무를 잘 자동화하면서 툴들을 잘 쓰게 하고 개발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시민개발자라는 개념을 많이 도입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한 3, 4년 하고 보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업무 전문가는 그 업무의 전문가입니다. 아무리 IT 툴들을 쉽게 UI 쉽게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IT의 그 기능 로직들,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한다라든지 어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짠다라지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IT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남겨둬야 되는데 이 시민개발자라고 하는 이름 하에 업무 전문가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요했었던 게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운영이 실제로 안 됐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은 철저한 통제와 관리는 필수적이다. 어텐디드 봇이나 데스크탑 오토메이션은 초기에는 많이 쓰셨는데요. 더 이상 이제 많은 경험을 하신 고객분들은 거의 이렇게 표현하시면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근데 그만큼 이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서 많은 일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철저한 통제와 관리 체계는 필수적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RPA 전용 PC에 대한 리스크도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 저가형 PC에 너무 많은 그 리스크를 안기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업무별로, 특성별로, 지역별로 RPA PC들을 좀 분산해서 여러 개 쓸 수 있게 해줘야 하겠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는 개발 로직 자체가 그 경쟁사의 개발 로직하고는 극명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RPA 플랫폼들은 IT 기능들을 담당하는 로직과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담당하는 로직을 이제 같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자분이 들어오시면 그 전체적인 그 현업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될 거고, 그 사이사이에 예외 처리는 어떻게 할 거고, 엑셀은 어떻게 불러올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떻게 인풋을 할 거고, SAP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넣어서 어떻게 파일을 만들고, 뭐 이메일을 어떻게 보낼 거고, 이 비즈니스 워크플로우와 IT 기능의 그 어떤 로직들을 이제 같이 쭉 개발을 하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 프로그래밍 로직들은 그렇게 개발해 왔는데요. 블루프리즘은 이 두 개 로직을 좀 나눠놨습니다. 이게 나누는 이유가 표준화를 강제하기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 개발자분들께서 블루프리즘을 처음 접하시면 개발하던 방식과 달리 이 두 개 로직을 쪼개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제 중국 개발자 정도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쓰셨던 분들은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개발을 해 놓으면 디버깅하기가 너무 쉽고 변경하고 수정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번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 재사용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의 오브젝트 공통 모듈을 만들어 놓은 거를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워크플로우를 정리를 할 때 이 오브젝트들을 끌어다가 순서만 정하면은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기가 너무 쉽다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이 고급 개발자분들은 그냥 아주 극명하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조금 규모 있는 사이즈의 프로젝트는 무조건 블루프리즘의 개발 로직이 맞다. 재사용과 재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때그때 그 업무에 맞게 그때그때 그 개발자의 특성에 맞게 이 로직을 짜는 것은 향후에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블루프리즘은 이러한 개발 방법론의 차이 때문에 강제적으로 표준화하지 않으면 개발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어떤 강제성, 강직성을 가지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 객체, 공통 모듈은 이거를 가져다 쓴 프로세스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의 오브젝트를 100개의 프로세스들을 여러 부서에서 또는 뭐 여러 계열사에서 또는 뭐 여러 지역에서 끌어다 썼다면 이 오브젝트를 한번 변경을 하게 되면요. 물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순간 다 바뀌어 버립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일일이 우리의 그 업무 요건이 변경됐다고 해서 전부 그 프로세스를 찾아다니면서 바꾸고 다녀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블루프리즘이 강제적으로 이 비즈니스 워크플로우와 IT 기능 로직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나눠놓음으로써 강제적으로 표준화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표준화를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블루프리즘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상호작용하는 기업별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상호작용들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 오브젝트 단위로 공통 모듈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블루프리즘이 제공하는 컨버전 툴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곧바로 쉽게 엣지 또는 뭐 크롬 또는 파이어폭스 버전으로 바뀝니다. 기존의 익스플로러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도 단위 오브젝트로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이 시간 현재 저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그 컨버전 툴을 다 다운받아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고요. 이 컨버전 툴도 다 오브젝트 단위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블루프리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롭게 컨버전 돼서 만든 로직도 엣지나 파이어폭스나 크롬의 버전도 오브젝트 단위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 그거를 가져다 쓰는 워크플로우,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는 그냥 오브젝트가 바뀌면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분들께서 이제 익스파이어가 되니까 어떻게 다른, 그 웹브라우저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것인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블루프리즘의 이런 강제적인 표준화 방식은 이러한 경우에 기업의 고민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블루프리즘이 이러한 그 많은 고객분들의 선제적인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표준화를 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힘들게 비싼 돈 들여서 만든 이 자동화를 최대한 많이 50%, 60% 이상 재활용하고 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블루프리즘이 가지고 있는 또 좀 차별화되어 있는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RPA 플랫폼 을 제공하는 회사들은요, 그 자동화 실행 도구 부분,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를 개발하는 부분, 보통 스튜디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봇 크리에이터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 관리하는 부분, 스케줄링도 해야 되고, 로그도 남겨서 감시도 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실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통해서 이제 감사와 추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자동화 실행 도구, 개발 도구, 중앙 관리 모두 세 가지로 나눠주는데, 보통 라이센스가 각각 따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 도구, 뭐 로봇 하나에 뭐 얼마, 그 다음에 개발 도구 한 개 얼마, 중앙 관리 모듈 좀 가장 고가죠. 비싼데 이거 뭐 얼마, 보통 1,000만 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겨지는데 블루프리즘은 이 패키지 가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루프리즘은 로봇에도 가격이 없고요. 개발 툴, 개발용 스튜디오에도 가격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오케스트레이터, 또 중앙관리 모듈, 또 컨트롤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도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저희는 뭐 개발 도구, 중앙관리 도구 다 무료고요. 실행 도구도 로봇을 아무리 많이 깔아서 쓰셔도 저희는 라이센스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구조가 이제 왜 그러냐라고 살펴보면요. 블루프리즘은 이제, 다른 경쟁사도 똑같습니다. DB 서버가 있고요. 예. 컨트롤룸이나 오케스트레이터를 담는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행 로봇, 봇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봇 러너라고 하기도 하고, 블루프리즘은 그거를 런타임 리소스라고 합니다. 또 로봇, 소프트웨어 로봇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블루프리즘은 요 로봇 단에는 라이센스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저희 거는 하나
패키지만 구매하시면 이 로봇은 뭐 3개를 쓰시든 5개를 쓰시든 뭐 10개를 쓰시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룸도 뭐 하나를 쓰시든 2개를 쓰시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루프리즘만이 유일하게 DB 서버에만 동시 접속 세션을 기준으로 하는 라이센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블루프리즘은 이미 15년 전에 기업형 RPA에서는 어텐디드는 쓰면 안 된다. 관리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어차피 사람이 계속 개입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에 돌릴 수도 없고 주말에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개발 다시 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15년 전에 어텐디드 개념은 다 없애버렸고요. 그때부터 100% unattended bot, 인간의 개입이 없이 엔드-투-엔드의 자동 워크플로우를 끝내는 저희는 야간과 공휴일에 업무를 자동화해서 돌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unattended bot만 저희는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좀 앞 페이지로 가서 그럼 동시 접속 세션 기준의 라이센스가 무엇이고 도대체 그러면 추가되는 라이센스는 어떻게 적용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장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봇을 4개를 설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어떤 업무는 일과 시간에 뭐 2-3시간씩 이렇게 돌기도 하고요. 봇 PC B에서는 또 이제 일과 시간에 뭐 2-3번 돌다가 야간 시간에 또 간헐적으로 뭐 30분씩 쭉 돌기도 하고요. 봇 PC C에서는 뭐 하루에 1-2번 정도 이렇게 한 2-3시간 돌기도 합니다. 봇 PC D는 낮에는 안 돌고 야간에만 뭐 30분, 40분 간격대로 순차적으로 쭉 도는데 블루프리즘은 그 중앙 컨트롤 모듈,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컨트롤 룸이라고도 하는 그 중앙 관리 모듈이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잘 스케줄링을 해줘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동시에 하나만 쓸 수 있도록 계속 컨트롤을 해주고요. 그래서 디지털 워커 패키지는 하나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경쟁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4개의 봇 PC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는 봇 러너 또는 소프트웨어 로봇 봇을 4개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뭐 개발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중앙 관리를 위한 오케스트레이터 같은 것들도 당연히 구매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시작하실 때 블루프리즘은 보통 디지털 워커 패키지 하나만 구매하셔서 봇을 여러 개 설치해서 먼저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비용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고요. 확산 시에도 확산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거는 사는데 이제 마이봇 같은 사업들을 요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RPA 전용룸에 RPA 전용 PC에다가 24시간 막 업무를 몰아넣기 하는 게 너무 리스크가 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객분들의 일상 업무에도 자동화를 확산해야 되는데, 이제 RPA 룸에 RPA 전용 PC에만 몰아넣다 보니까 이게 확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프리즘으로 이제 넘어오시는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제 쓰시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뭐 증권사에서도 이런 패턴으로 많이 쓰시고요. 특히 콜센터 업무에서 이런 업무들을 많이 쓰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직원 수가 이제 1000명이 있고, 애널리스트가 1000명이다, 뭐 콜센터 직원분이 1000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PC가 1000개가 있으면 야간에 1-2시간 정도씩을 돌리면서 데이터도 가져오고 또는 어떤 엑셀 작업도 하고 보고서도 작성하는 등등 일상 업무들을 자동화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최대한 일과 시간보다는 야간이나 새벽이나 주말이나 공휴일에 그런 업무들이 돌고 이제 전문가는 이제 출근을 했을 때 그런 어떤 결과 리포트라든가 또 업무 처리 같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봇 사업 같은 거 한다고 할 때, 이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어텐디드 봇을 1000개를 구매를 하거나, 그런데 통제나 관리 안 되죠. 이거는 저희는 정말 강력히 추천해 드리지 않는 방식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 unattended 봇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 unattended 봇이 조금 고가입니다. 예를 들면 5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1000개를 구매해야 일단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다 설치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설치 기반의 라이센스의 한계입니다. 일단 50억이 듭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근데 50억을 투자하기가 어렵죠. 이게 성공할지도 모르는 거고, 또 이제 뭐 1-2달 쓰다가 점점 시들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 이렇게 확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확산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표준화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라이센스의 부담 때문에 확산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블루프리즘의 이제 페이 애즈 그로우 모델의 라이센스 정책은 접근 방식은 확연히 다릅니다. 일단 디지털 워커 라이센스를 한 30개 정도 또는 뭐 40개, 50개 정도를 일단은 패키지로 구매를 하십니다. 그리고 언어텐디드 봇을 1000개 PC든 2000개 PC든 일단 무료로 다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순간 동시에 접속되는 세션 수를 조절해 가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가급적이면 야간, 새벽, 주말, 공휴일에 순차적으로 돌 수 있게 30개, 40개의 디지털 워커 라이센스 안에서 30개나 40개 정도가 순간에 몰리지 않게끔 순차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라이센스가 증가되는 걸 억제를 합니다. 그런데 뭐 한 달 또는 6개월이 지나서 정말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이 됐고, 뭐 사용자들이 좀 더 많은 업무들을 자동화를 해주세요.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를 자동화를 밤에 돌려주세요. 야간에 돌려주세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자동화의 수요치가 블루프리즘 디지털 워커 라이센스 30개 또는 40개 한계치를 넘어서게 됩니다. 최대한 억제하면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다가도 이게 자동화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때 뭐 5개 또는 뭐 6개씩 또는 10개씩 소량으로 라이센스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이 애즈 그로우 방식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1000개의 PC에 언어텐디드 봇을 확산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초기 라이센스 투자 비용은 3억에서 5억 정도밖에는 들질 않습니다. 이 좌측에보다는 훨씬 더 가볍게 쉽게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성공하지 못했다 또는 확산이 안 됐다,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꾸준히 이 비용으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정말 폭발적으로 확산이 돼서 많은 자동화 업무 요건이 한계치를 넘어갈 때는, 그때는 이제 프로젝트가 성공했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캐치프레이즈가 가장 낮은 비용으로 시작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한 개의 디지털 워커 패키지로 여러 개의 로봇을 시작을 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확산할 때도 가장 낮은 비용으로 확산이 가능하도록 저희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라이센스가 확장되더라도 블루프리즘이 부담이 적은 그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업무를 자동화해서 RPA 전용 PC에 담거나 일상의 업무들은 이제 우리 개인 사용자 PC에서 담아서 이제 자동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고 했을 때, 특히 지금 미션 크리티컬 업무들이 RPA 전용 PC에 담기는 경우에는 이 백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재해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재해복구센터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액티브 방식, 액티브 패시브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쓴다 하더라도 블루프리즘의 이러한 라이센스 정책에서는 곱하기 2의 RPA 전용 PC들을 준비하고 라이센스를 넣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세션이 접속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자동화를 하면서 겪었던 페인 포인트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저희의 방법으로서 강제적인 표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사용과 재활용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확산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라이선스 벽에 갇혀서 이렇게 쉽게 확장하지 못했던 다양한 자동화 업무들을 이러한 부담 없이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렸고요.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블루프리즘 코리아의 시니어 솔루션 아키텍트로 있는 허강우라고 합니다. 이번 세 번째 세션에서는 성공적인 자동화 여정 추진 사례와 인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원전들을 보시게 되면 총 세 가지 주제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자동화 여정 추진 관점 및 현황, 그 다음에 성공적인 자동화 여정 추진 사례, 그리고 자동화 성공 사례를 통한 인사이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화 여정 추진 관점 및 현황입니다.
현재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새로운 업무 방식의 가속화및 자동화에 대한 관점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통한 도입 및 검토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은 자동화 도입이 기존 프로세스의 불편과 비용 절감 단계에서 직원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백오피스에 대한 비용 절감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인해서 백오피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동화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요건들이 있긴 합니다. 그 요건들에 따라서 대응 능력 향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와 그리고 신규 프로세스, 그리고 고객 접점과에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 여정을 빠르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이런 변화되는 그런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 많은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지능형 자동화가 비즈니스의 경쟁력 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응답자 10명 중 10명 이상인 82%가 답변을 하였고요. 그리고 자동화를 통해 확보한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기업들의 최우선 순위는 고객과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여정에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관점을 바라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 여정 추진 현황을 보시게 되면 성공적인 자동화 여정을 위해서 기업들이 자동화 추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토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차원적으로 보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이나 그리고 이제 유럽 쪽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호주 쪽 관련된 국가들이 빠르게 자동화 추진 여정을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자동화 추진 현황 여정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성공적인 자동화 여정 추진 사례입니다. 예, 블루프리즘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 금융 고객이나 그리고 글로벌적인 그런 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자동화 여정 추진 사례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블루프리즘과 같이 협력을 해서 성공적인 자동화 여정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7위 보험 같은 경우에는 1872년에 스위스에서 처음 설립된 보험 회사고요. 현재는 이제 215개 국가에서 5만 5천 명의 직원이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험 업무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7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로벌적인 다양한 지사와 연관된 업무와 그 다음에 본사의 업무 그리고 고객들의 그런 클레임이나 다양한 이제 보험 관련된 업무들을 이런 국가별 지역별로 처리를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통합이나 그리고 표준화를 유지하는데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정책이나 그다음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프로세스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런 프로세스가 많아지고 확장됨으로 이런 복잡성이 너무 증대하다 보니 효율성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효율적인 효율성으로 인해서 운영 이슈도 복합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을 했고요. 이 시점에 7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블루프리즘의 전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블루프리즘을 컨택을 해서 블루프리즘과 초반부터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형태와 어떤 방법으로 그 자동화 프로세스의 전환과 여정을 추진할 것에 대한 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추진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위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이런 성공적인 자동화 여정을 위한 시작을 진행을 했고요. 첫 시작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개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런 프로세스를 놓고 6주의 기간 동안 이 프로세스가 자동화로 전환했을 때 어떤 효율성과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증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로봇 우수 센서라는 그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기관을 설립해서
이런 자동화 프로세스를 전문적으로 전환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통해서 여정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진행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럿 개념 증명을 통해서 기술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구현을 위한 사례 검증 목적으로 추진했고요. 이를 통해서 검증된 결과는 비용이 50%, 51% 정도 절감이 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이 프로세스가 자동화 여정에 적합한 프로세스라고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를 통해서 자동화 여정을 위해서 블루프리즘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 영역을 자동화하는 전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영국 7위 보험 업무를 시작으로 해서 자동화 업무 종료 영역을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여정의 효율성을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 손해보험 담당자와 다수의 미팅을 통해서 업무를 도출하고 이 도출된 업무를 기반으로 해서 일부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관련된 건 일반 보험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금융 프로젝트와 연관성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청구 관련된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추리 라이프 센터 오브 엑설런트 관련된 COE 조직을 초기 형태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COE에 대한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고요. 자동화 여정을 위한 그리고 관리를 위한 형태의 기본적인 이니셜 단계의 형태의 모델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과 지역별에 관련된 업무 영역을 확인하고 검증을 통해서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확대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런 다양한 업무 영역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기 위한 자동화 인프라를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 모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운영 환경도 제대로 구축한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 취리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양한 그런 내부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자동화 아카데미를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이런 2014년부터 진행했던 그런 자동화 프로세스 여정에 따른 그런 효율성과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어떤 그 운영 모델이나 그리고 현재인 조직이 롱텀의 자동화 여정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는 그런 시점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2년과 2021년도에는 기존에 운영되고 전환됐던 자동화 프로세스를 다시 재검증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자동화 역량을 확대하는 형태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뭐 아카데미아 그런 교육센터를 통해서 어떤 뭐 구현에 대한 어떤 검증도 일어나고요. 그다음 대학교와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지금까지 쌓았던 경험 기반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도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개가 넘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통해서 견고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보다 더 확대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영역을 접목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140개의 프로세스와 68개의 블루프리즘의 디지털 워커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취리보험 같은 경우에는 블루프리즘과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자동화에 대한 여정을 시작을 했지만, 자동화의 첫 단계로 소량의 반복 프로세스를 도출을 해서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자동화하는지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 구축을 위한 필요 요소를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변경 위험에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전이라는 용어로 뭐 지식과 기술의 융합이나 그 다음에 기존의 취리보험이 가지고 있었던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기구축되어 있는 레가시 시스템과의 연계 및 자동화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opportunity, 이제 기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변경 위험과 도전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자동화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지능 자동화를 어떻게 도입할 건지에 대한 요소를 도출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취리보험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일반적인 금융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해서
뭐 구조화된 데이터와 그 다음에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구분해서 지능형 자동화 프로세스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도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출된 그런 기반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 검토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어떤 빅데이터나 AI 관련된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관련된 기술, 그 다음에 이런 그 자동화 프로세스를 운영하기 위한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통계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보고 형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 검토를 진행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출된 그런 결과 기반으로 해서 소량의 그 자동화 프로세스를 이렇게 RPA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블루프로즘의 디지털 워커를 소량으로 구매해서 몇 개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디지털 워커 기반의 로봇 프로세스에 적용을 해서 구현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용한 유형 중에 보게 되면 자동화 프로세스 유형 중에 정책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고 그 도출된 정책 데이터 기반으로 시스템에 어떻게 예약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정책 문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적용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요한 건 누락된 데이터나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올 것인지, 그리고 읽어온 데이터를 어떻게 정형화하고 정렬하고 정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 기반이나 룰 기반으로 필요한 정책 문서를 어떤 방식으로 생성하고 정렬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프로세스 안에 만약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런 예외 처리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건지에 대한 컨셉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런 자동화 여정을 추진했고요. 2018년도 여름 시점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자동화 여정을 위해서 진행했던 이런 조직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선 및 자동화 팀을 통합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런 통합된 팀을 통해서 운영 모델을 개선하고 작업을 신속하게 자동화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기존에 이제 나눠져 있던 그런 담당자나 조직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고요. 그 조직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애자일 형태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각각 그 애자일 형태의 조직별로 담당하는 업무가 배정이 되고요. 그 업무에 필요한 개발자나 그 다음에 그거를 디스커션하기 위한 그런 어떤 담당자들, 그 다음에 그 업무를 파악하고 그 업무를 잘 알고 있는 담당자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나의 셋으로 만드는 형태로 조직을 변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운영 모델이 필요했고요. 이런 운영 모델을 도출하고 협의하는데 블루프로즘이 많은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직이 개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여정을 위해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RPA를 적용했을 때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제 가상 인력 관련된 로봇 구축을 위한 기본 필수 요소를 도출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목표치가 뭔지 비전 정의와 그다음 비즈니스 및 기능적인 프로세스, 그다음 거버넌스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 그다음 그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이 어떤 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필수 요소를 다 도출을 했고 그 기반하에 블루프로즘의 그런 지능적인 자동화 기반으로 해서 확장하는 방안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필수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 블루프로즘이 제공하는 로봇 운영 모델, 롬 기반의 모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요소를 도출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도출된 요소 기반으로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화된 기획평가, 접근 방식,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해관계자 분석에 대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환경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평가 및 우선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지정할 건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그리고 다른 형태의 어떤 이슈라든지 옵션에 대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할 건지에 대한 어떤 룰을 디파인했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반으로 해서 2018년도 이후에 이런 자동화 여정에 따른 그런 베네핏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도출이 됐고요. 조직이나 운영 모델이나 정책 관련된 게 전반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면서 이런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117개의 프로세스가 돌게 됐고요. 그다음 45개의 블루프로즘의 디지털 워커가 돌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100개 이상의 새로운 그런 기회를 통해서 파이프라인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그런 비전도 만들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플랜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이런 뭐 오토메이션 관련된 아카마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부 인력을 이제 RPA 전문가로 양성을 했고요. 그래서 컨설턴트 및 개발자가 뭐 인증된 사람이 뭐 9명 중에 7명 정도의 많은 퍼센티지의 인력이 전문가로서 인력이 양성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뭐 내부, 외부 관련된 고객 니즈에 관련된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이런 보험 업무에 많이 필요한 그런 뭐 지능형 데이터 캡처, 많은 프로세스에 이런 뭐 OCR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캡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정형 데이터 문서나 아니면 정형화된 문서를 자동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도출해서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접목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른 뭐 어떤 기회나 니즈에 따라 자동화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자일 그런 조직을 운영하게 됐고요. 그래서 2주 단위로 스프린트 형태의 그런 정책을 운영을 해서 신속한 구현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블루프리즘의 롱 기반의 형태 모델 기반으로 해서 이런 RPA를 어떻게 확장하고 그 다음에 핵심 COE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 및 추진할 건지에 대한 그런 정책을 수립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 모델이나 아니면 관리자가 어떤 방식으로 그런 스프린트를 추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동화는 어떤 방식으로 컨설턴트와 협력해야 되는지, 그 다음 팀 구성원 간에 어떤 방식으로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부 인력을 뭐 어떤 방식으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정형화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인보험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의 RPA 여정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COE 조직이나 이렇게 스프린트 같은 애자일 형태의 조직을 만들긴 했지만 보다 더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미래 금융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7회 보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RPA 파드 형태의 그런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이 파드 형태의 조직 안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각 관련된 담당자가 다 안에 내부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리고 할당된 업무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오브젝트나 그 다음 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컴포넌트를 다 이 팀이 담당을 하면서 운영하고 변경하고 관리하고 새로운 업무를 도입하는 형태까지 담당하는 형태로 이렇게 쪼개지는 형태의 조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형태를 통해서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능력을 확보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된 기능 추진을 위한 가속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후에는 300만 거래를 자동화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RPA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뭐 수익 손실이나 데이터 손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모든 업무에 다 RPA 업무가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각 글로벌이나 지역별로 필요한 뭐 정책이나 그 다음 필수 보험 형태, 그 다음에 금액까지 보장하는 형태의 정책을 나눠서 적용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적용된 그런 자동화 프로세스 외에 그런 가치를 좀 더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기존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효율성 높은 프로세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미 적용되어 있던 RPA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효율성인 측면에서 다시 재구성하는 형태의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하면서 필요한 기술인 뭐 AI나 뭐 관련된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그 외적인 기술들과의 접목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런 기술 접목을 통해서 이런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100개가 넘는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해서 그 테스트 기반으로 직접적인 프로세스 결과를 확보하는 형태의 업무를 진행했다 보시면 됩니다. 예, 이와 같이 치료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고객 여정을 통해서 보다 더 진보한 그 다음에 더 확장된 업무 프로세스를 적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릴 이제 메트라이프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보험업무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전무하는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이 외적에 초반에 시작을 할 때 그리고 이런 자동화 여정을 추진하면서
독특하게도 디자인 띵킹 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회를 도출하고 그 도출된 기회가 실제 자동화 프로세스로 접목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이런 병렬적으로 추진하는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런 디지털화된 계획을 세우고 그 디지털화된 계획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 여정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다음 이와 더불어서 이제 고객의 니즈와 다양한 프로세스의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이런 RPA를 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이런 디자인 띵킹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담당자나 고객의 불만사항을 도출하게 되고요. 그 불만사항 기반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회를 도출했다 보시면 된다. 그리고 그 도출된 그런 기회에 대한 옵션 기반으로 이런 RPA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설계와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운영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화 성공 사례를 통한 인사이트입니다. 자동화 성공 사례를 통한 인사이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새로운 운영 모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7위 보험 같은 경우는 운영 모델을 2번이나 바꿨습니다.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량의 그런 자동화 프로세스 운영함으로 인해서 운영 모델이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심플한 형태였지만 이런 RPA 프로세스 업무가 많아지고 그 다음 단계에 확장된 업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운영 모델이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의 운영 모델을 세울 건지에 대한 원칙 수립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걸 위해서 자동화가 주는 이점 관련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근데 현재 많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에 주는 이점을 알고 있지만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다 더 확장된 업무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서비스 조직이 보다 더 이제 그 RPA를 더 활용해서 확장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동화를 많이 성공적으로 진행한 고객 사례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실험적 수준이나 일부 간단한 프로세스에 자동화 프로세스가 반영된 형태로 머물러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 도입 초기에는 기존 프로세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동화해서 비용 절감이나 그 다음에 시간적인 세이빙, 코스트 세이빙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뒀다면 현재는 조직과 그 다음에 이제 업무에 대한 세분화를 통해서 보다 더 전술적인 접근 방식으로 전략적인 하향식 방법론 채택이 시작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거버넌스 모델 및 자동화 관리 프로세스를 위한 COE 조직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런 COE 조직 기반으로 지능형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을 하고 그 거버넌스 모델 기반으로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해야 됩니다. 근데 운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비전과 그 다음에 그런 프로세스의 타입,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모델이 이런 RPA 프로세스에 적합한지의 대부분을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저염령이나 고객 정보 확인과 같은 수동 작업의 감소 부분에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내부의 프로세스나 아니면 레가시 시스템, 그 다음에 제3자의 협력 관련된 업무와 연관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운영 모델을 통해서 검토를 했을 때 이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구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프리즘 같은 경우는 이런 새로운 운영 모델을 위해서 이런 롱 기반의 이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요. 취레이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롱 기반의 운영 모델을 통해서 자체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 모델은 총 7가지 핵심 요소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뭐 비전이나 조직, 그 다음에 자동화 재고 방문로, 서비스 모델, 인력 기술, 거버넌스 5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성공 사례 중에 치료보험에서는 이 7가지 핵심 요소를 다 활용한 케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운영 모델을 통해서 그 블루프리즘의 장점인 초반에 이런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오브젝트를 별도로 개발하는 팀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운영팀이 이런 오브젝트를 개발하게 되면 업무 담당자나 아니면 저희가 말하는 그런 뭐 현업 그리고 이제 실제 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뭐 개인만의 RPA 프로세스나
그다음 업무에 필요한 그런 RPA 프로세스를 이는 공통된 오브젝트를 통해서 빠르게 코딩 없이 개발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블루프리즘 같은 경우는 하이퍼 오토메이션한 운영 모델을 통해서 실제 고객이 보다 더 나은 그런 RPA 자동화 여정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그런 웨이브 2 단계로 갈 수 있는 운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방안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조직 전반의 자동화 주류 구축입니다. 단위 비즈니스 기능 내에 종종 운영되는 개별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서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변화를 실현하는 자동화 도입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 도입 필요성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운영할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런 검토를 통해서 운영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블루프리즘이 이야기하는 3.3 모델 기반의 자동화 주류 구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 기반 안에 그런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면 휴먼 워크포스, 그 다음에 시스템, 디지털 워크포스 형태의 구성 요소가 있고요. 이런 구성 요소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어떤 RPA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RPA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프로세스 자동화 이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운영성 및 탄력성을 활용해서 보다 더 나은 그 RPA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비즈니스 및 사회 경제적 측면의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적인 하향식 경로 구축입니다. 그 7회 보험 케이스와 같이 이런 C레벨분의 강한 그런 푸시와 그 다음에 이런 비전과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을 통해서 그 내부에 있는 그 조직들이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악한 프로세스의 손쉬운 목표에 자동화를 초반에 운영을 했다면 현재는 그런 영역을 떠나서 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직의 장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과 리소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그런 관심과 지원이 필수 요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진의 이런 승인이나 비전도 중요하지만 이걸 추진하는 조직 기반의 강력한 거버넌스 모델 기반의 COE 조직도 더불어서 같이 구축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구축할 수 있는 형태로 조직을 세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 활용 및 현업 방안도 구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업무나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 그 다음 조직 내에 변화된 RPA 프로세스의 인사이트를 취합을 하고 그 확보된 그런 정보 기반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선제적인 접근 방식 채택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은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하는 그런 신규 서비스나 그 다음에 개선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확보된 방안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검증하고 체크할 것에 대한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고객을 위한 업무 수행을 하는 촉진하는 기술 수용을 지원하는 조직이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운영 관련된 분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 테스트 학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개인화 사용 사례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된 그런 방안을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언급드린 연락처로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루프리즘 웨비나 세션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